자,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 재수감 기로에 서 있던 전광훈 목사.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김문희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보석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보석 중에 전광훈 목사가 그 집회 시위에 참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 보석을 취소 요청을 했거든요. 네. 올렸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발표했지만 어떻든 집회 시위에 불법적으로 참여했다 해가지고 구인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공공수사 2부에서 그 구인장을 받아가지고 정암서에 지휘를 내린 거예요. 네. 그럼 정암서 형사들이 사랑제일교회를 가가지고 또 전광훈 목사를 임의동행, 체포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동행을 해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전광훈 목사는 보석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보석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구인장이 발부됐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감 됐습니다.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또 취재진 앞에 섰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광화문 집회 방역 책임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그것은 이미 성북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또 재구속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인 성북구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자진 폐쇄 다 했고 명단 다 줬고 10년치 명단. 뭐 언론이 기정사실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결국 나는 오늘 재구속 시경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 다시 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잘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최준범 교수님. 예. 성북구 보건소 즉 공무원들은 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을 잘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아마 언론들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재보석이라는 또 표현을 쓰는 거 하고 쓰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재보석이라는 그러니까 건 본인은 항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석 신청해서 나왔다가 불법 집회에 참여해서 결국 다시 구속이 되는 건데 그걸 다시 항고를 해서 또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미 자기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본인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밝힌 내용 또 성북구에서 밝힌 내용은요. 제대로 협조 안 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명단도 10년치 다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실제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의 명단이 거기 들어있던 적도 있었다고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잘못된 정보를 줬는데 그걸 다시 행정 집행을 해서 행정 집행하러 간 공무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던 데가 서울 성북동에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뭘 협조를 했다고 말씀하니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또 하나 대통령 명령 하나로 구속을 시킨다고요? 지금 대통령이 구속시켰습니까?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결정한 겁니다. 검찰에서 이거 보석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잡아 넣어라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데 네.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는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됐는데 이 재수감되면 별로 자신이 할 말을 다 전하지 못할까 봐 그랬을까요? 어제 또 전광훈 목사가 뭔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석 조건 중에 그 네. 집회 시위 참가 금지라는 뭐 조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재판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조건이고 일단은 그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설령 죄를 졌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국가의 방역을 내가 방해놨다, 도전했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저를 호출을 해서 화요일 날 제가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인데 목사가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리려고 그리고 국가 방역을 도전하고 방해를 놓을 그렇게 사람을 본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 참모들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 저를 아예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제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막상 재구속돼서 감옥 간다고 죽습니까? 거기 가면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제가 죽습니까? 자신은 거리낄 것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 배경은 뭘까요? 앞서 재판부가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합니다.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 관계 접촉 금지,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전 목사의 경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바로 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유가 있고 보석 보증금 중 3천만 원을 몰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재수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항고를 해도 보석 취소 결정의 그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고 절차를 이어가더라도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 절차를 이제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하. 또 이제 박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보석이 취소된 데에는 그 법원이 허가를 내줬을 때에 전제됐던 그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대단히 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 엄마 부대라고 들어보셨죠?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도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주옥순 대표와 그 남편 즉 주 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한 혐의 바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가평군이 주 씨 부부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동선 정보를 공개하지 못했고 결국 경기도가 나서서 주 씨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주 씨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그 시기를 조율 중인데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 마침내 며칠 전 연락이 닿았고 바로 다음 주 중에 주 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하,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옥순 대표가요, 이 소환 전에 김우미 팀장님, 경찰에게 뭔가 요청 사항이 있다면서 그 대체 뭘까요, 내용이? 주옥순 대표가 경찰에 요청 사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데요. 경찰에서는 언론 공개는 각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옥순 대표가 오는 거는 언론이 각자 취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경찰에서는 공개적으로 언론에 하진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소환할 때 일단 소환 조사하는 게 있고 만약에 주옥순 대표가 임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계속 할 경우에는 체포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옥순 대표는 소환 요청이 오게 되면은 비공개로 소환을 자기가 응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해서 소환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주옥순 대표는 지금 본인 입으로 소환이 공개 소환되는 거 자기의 얼굴 또 남편의 얼굴이 알려지는 게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 근데 그동안 이른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얼굴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방송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심지어는 그 치료받으러 갔었잖아요.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돼가지고 치료받으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계속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방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주옥순 대표의 얼굴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국민들이 많은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또 저 유튜브 방송한 내용은 일반 방송에서도 많은 부분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네. 제가 주옥순 대표가 뭐 나오시면서 얼굴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주옥순 대표의 남편 되시는 분은 그분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주옥순 대표야 뭐 늘 본인이 방송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네. 또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부 비판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그다지 크게 뭐 그분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뭐 알려지게 되는 즉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알려지게 되는 효과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옥순 대표를 다음 주에 부른다면 경찰은 뭘 조사하고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추 대표를 다음 주에 소환할 때는 사실 추 대표가 본인은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시기와 인지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동선이 어떠했으며 그 동선 과정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GPS와 카드 내역을 두루두루 다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선이 이러이러한데 왜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이 동선에 대해서 진술을 누락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물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추 대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온전히 소명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조사 결과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등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다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지금 보수단체가 또다시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는 일단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국민대회를 지금 다시 한다고 지금 우파 시민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고 행정법원에다가 소송까지 해서 진행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시국에 또다시 대규모 인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물론이고요. 시민분, 국민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 개천절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 파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파일을 함께 보시면 어게인 10월 3일 자유 우파 집결, 핸드폰 오프, 전원 종료죠.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요. 주최 측이 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집회를 하겠다라는 신고가 실제 27건, 그러니까 27건이 들어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27건을 다 합쳐보면 최소 수천 명에서 3만 명, 4만 명 규모의 이 광화문 집회 신고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대부분 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 이 개천절을 앞두고 이런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에서 이렇게 집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공동체 안전을 내팽겨치는 그런 일이다라면서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티즌들은, 이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수의 안전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혹은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저 포스터. 지금 최정아 기자님 설명처럼 주최 측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 포스터에. 그런데 저 포스터가 간결하면서도 모든 지시사항은 다 들어있어요. 일단 볼까요? 10월 3일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게인이란 걸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이어서 10월 3일 다시 모이자, 그런 의미로 추정이 되고요. 시간도 나옵니다. 오후 2시에 모이자, 자유우파 집결하자, 그리고 보세요. 준비물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단 없는 여행용 캐리어처럼, 자, 우리 캐리어 가방, 여행 갈 때 가는 캐리어 가방 아시죠? 그것처럼 되어 있는 앰프, 즉 확성기를 통하면 확성기로 이 앰프 시설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각 팀별로 그 마이크를 잡고 뭔가 구호를 외칠 연사를 준비하라. 그리고 밑에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최진봉 교수님, 예. 핸드폰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죠. 왜 핸드폰 오프라고 썼겠습니까? 지난번에 8.15 집회에서도요, 그 논란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확산이 돼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명단 제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방에서 올라온 그 전세버스죠. 전세버스 타고 올라온 사람 인솔자한테 물어봐도 명단 안 주죠. 그다음에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명단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명단을 빨리 파악해서 이분들을 조사를 해야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야 더 확산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아하. 정부 방역당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5만 명 이상의 명단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썼던 방식이 뭐냐면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서 그 시간대 집회가 열렸던 시간대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 다 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진단받겠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점점 늦어요. 지금 그걸 방해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휴대폰 끄라는 얘기는요. 기지국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누가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역당국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완전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요. 네. 저 집회가 열리고 저 집회에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닥다닥 붙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뭐 마스크도 벗고 음식도 먹고 함께 구호도 외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면 그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되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각각 지방으로 돌아가서 본인 생활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방역에 허점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세요. 2주간이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네. 자영업자들 곧 다 문 닫을 상황까지 왔어요. 네. 뭐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9시면 다 가게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수도 줄어들고요. 네. 우리가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숫자가. 그거 다시 또 원상복귀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정말 국민들 볼 때 화가 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저렇게 국민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고 또 방역 당국이 너무 어렵게 만드는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거는 정말 공권력을 이용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지금 국면에서는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 일요일이었죠?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여전히 있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교회에 대해서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게 지난달 19일부터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수도권에 있는 40개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가지고 고발 조치됐습니다. 적발이 아하. 이루어졌고요. 또 확진자가 나온 3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바로 어제 일요일이었죠. 또 이 두 차례에 이르게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관악구의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이미 고발 조치가 된 상황이었는데 어제 다시 현장 예배를 이제 받고요. 또 영등포에 있는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도 네. 6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하하. 이렇게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온라인과 있어서 병행을 한다라는 공지를 일단 했어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좀 꽤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조치를 다 취하지 못했고 그분들을 일단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합니다. 현재로. 네. 앞서 60명 넘는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진행한 것은 관악구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관악구에 있는 교회 얘기 들으셨죠? 보세요. 뭐 온라인 거 병행한다고 공지는 했지만요. 어르신들이 왔을 때 그분들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가요? 지금 국면에서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방역당국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미리 오시지 않도록 안내를 잘해야 돼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저희 교회도 50%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안 오십니다. 왜? 교회가 계속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오시면 안 됩니다. 몇 주 이후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고 혹시나 오셔도 문 앞에서 교회 담당자나 장로님들이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 가서 드리셔야 됩니다라고 돌려보내요. 그럼 이런 행동 다 지금 제가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몇 개 교회들은 이걸 핑계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걸
들어오시게 하고 이러면 결국 방역이 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하. 많은 교회들이 이거 잘 견뎌내서 빨리 대면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참고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과 그런 주장만 내세우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결국 대면 예배가 더 늦어지는 거예요. 전체 기독교나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전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이런 행동을 왜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금 함께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동참하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뉴스파이터가 지난주에 광주 서구의 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지난 7월 말에 이 교회가요. 광주가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른 지역 교인들과 수련회도 열었다. 그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패널분이 코로나19가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전파는 아니라는 점으로 저희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지금까지 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왔는데 바로 어제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다고 저에게 알려왔음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어제 일요일 날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거기만 지금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방역이 무너지는 상황은 밤에도 이어집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말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녁 9시가 되면 이 식당 문, 술집 문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한강공원이 초대형 주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허허. 이 한강공원, 그러니까 강변을 따라서 이 다닥다닥 사람들이 모여서 돗자리를 깔고요. 오, 진짜 많네요. 4인용, 5인용 이런 작은 돗자리에 뭐 최소 10명이 앉아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대부분요,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다거나 대화를 나눈다거나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들이 요즘 한강변에서 자꾸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네. 이렇게 그 방역이 무너지는 상황 자체도 굉장한 문제인데 이 잔디밭에 시민들이 버리고 간 이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인근에 있는 공공 화장실 옆 공터에서 마스크를 벗고 또 담배를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피는 장면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어허.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가 계속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강이요 워낙 넓잖아요. 김은미 팀장이 저걸 단속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답답하니까 한강이 이제 바람이 불어오고 야외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에서 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그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한 630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금방 20, 30분 이렇게 막 차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몰려들지만 그 취식하는 거라든지 그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공무원은 9명밖에 안 되는 아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단속도 힘들 뿐더러 또 그리고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음식 먹으려면 벗잖아요. 네. 근데 음식이 앞에 있으면 참 마스크를 벗은 거에 대해서 단속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원도 부족하지만 네. 단속하는 방법이 있어서 음식이 있을 때는 마스크 내리는 거, 즉 턱스크를 한다고 일명 네. 그런 경우에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이 언제적 영상입니까? 일요일 날 영상이죠. 바로 금요일 밤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 영상인데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고 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런 사람들 이제 오늘부터는 저 행동조차도 안 된다면서요? 강화된 2.5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음료, 제빵, 빙수,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장마차,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등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취식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정말 그날 먹고 사는 정말 소규모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포장마차 그리고 푸드트럭 운영하셨던 분들한테도 또 청천벽력일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이 하루 뚝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일단 여기 포장마차 쪽은
사람들이 출근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 먹는 사람도 줄어드는 거죠. 나가는 거는 똑같은데 예, 매출이 줄어드니까. 저도 지금 문 지가 한 2주일 되거든요. 네, 불안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또 하려는데 괜히 또 옮길까봐 또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도 못 하거든요. 변호사님으로. 정말로 걱정돼요. 이분들도 이제 먹고 살자니 또 영업하면 또 코로나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 정말 진짜 속된 말로 죽을 맛일 겁니다, 진짜. 그런데요, 이 와중에 장윤미 변호사님 참 진짜 이 와중에도 붐비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 빙수 가게 다 지금은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는데요. 지금 취식이 9시까지 가능한, 저녁 9시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어허. 이곳에선 간단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간단한 디저트를 마실 수도 있어서 사실 찻집처럼 기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곳을 가지 못하니까 풍선 효과로 패스트푸드점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아니 근데 진짜로 보세요. 저 패스트푸드점이 왜 되는가 했더니요.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됐대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구멍인 거예요. 아야. 다 규제하려면 다 해야 돼. 어디는 일반 음식점이고라서 안 되고 어디는 휴게 음식점이라도 되고 그렇게 지금 업주 입장에서는요.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이달 말부터 있을 추석 연휴,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고향이 부산인지라 지금 내려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이번에 한국철도에 그래서 예매 상황을 저도 알아봤습니다. 8에서 9일 이틀간 이 추석 열차 승차권을 창가 좌석으로만 100% 비대면으로 예매를 한다라고 7일 밝혔는데요. 네. 이 올해 추석 연휴 이 철도 승차권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가 운행하는 열차의 전체 좌석이 200만 석인데 네. 이 중에 절반 수준인 100만 석만 예매가 가능한 아하. 상황입니다. 이번 예매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 혹은 모바일 등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을 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한 차례 연기됐던 KTX 열차표 예매가 내일부터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내일은 경부선, 9일은 호남선 등등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방역 당국이요. 사상 최초로 비대면 추석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립니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9월 21일부터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대구의 아들이시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도. 네. 그러면 성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어른들은 당연히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하. 그렇다고 무작정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언급하는 오는 21일부터 오픈한다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방안이고 직접 활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성묘가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세상에 듭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성묘를 드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최진범 교수님.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추석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정부와 방역 당국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창가 좌석만 예약이 가능하고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은 대중교통 안에서는 섭취하는 걸 최대한 자제해달라. 왜냐하면 또 마스크를 내리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네요. 음식을 네. 먹게 되면. 네.
대화하는 것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성묘나 봉화는 지금 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성묘를 이용해달라고 아유, 요청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다 대고 절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급적 벌쳐도 대행 업체들을 좀 이용해 주시면 직접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원칙적으로 면회는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아이고. 그리고 병실의 면회는 금지돼 있고요. 투명 차단막 공간에서만 면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받고 우리의 일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조금 참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저 고향에 계신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은 이 비대면 명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저기 동네는 일서 오는 사람들 못 들어가. 붙이 발도 못 붙여요. 명절 중요한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명절은 생명이 중요하잖아. 명절은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생명 한 병 가면 없지 못 오잖아. 이 부모 마음을 떠오르는 게 좋겠어요. 부모로서는 뭐 그때 봤으면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도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보지. 요즘은 핸드폰 좋은데 뭐 영상으로 보면 되지. 손주 손녀들 영상으로 보내 이래가지고 카톡으로 보고 오지 마라. 참으면 되지. 그러면 그 평생 몇십 년씩 보는 자식들 그거 뭐 한 몇 년 못 본다고 뭐 어디 더 나나. 아마 저 마음이 대부분의 부모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정말 종식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불편함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하지만 이걸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방역에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최진봉 교수님. 문희경 씨입니다. 아하. 문희경 씨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문희경 씨 하면 배우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드라마나 연기를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분이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요. 강변가요제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강변가요제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우리 진행하는 김 앵커도 강변가요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이선희 씨도 거기를 통해서 그렇죠. 데뷔를 하셨죠. 그다음에 이상은 씨도 거기를 통해서 아하. 담다디라고 또 그거 불러서 또 그렇죠. 히트를 엄청 내셨잖아요. 거기에 입상은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세상에. 그래서 원래는 거기 대상 받고 정말 많은 사람의 촉막 맞는 그런 가수였는데 어허. 앨범도 2장을 내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배우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로 더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수로서 이미지가 많이 없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일도 하셨냐면 네. 2016년에 방송됐던 모 방송국의 랩 배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할미넴이라고 그래서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이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도 젊은 가수들을 다 꺾고 맹활약을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야. 힙합 앨범도 그때 발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2020년에 보이스트롯에 참가를 하게 되신 거죠. 아하. 3라운드에서 어메라는 곡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통과를 하셨고 네. 4라운드도 아마 깜짝 놀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트롯에서요. 이 매 라운드마다 이 문희경 씨가 팔색조의 매력을 보였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빨리 돌려. 서지호 씨의 돌리도 마지막에 이 표준어로 얘기했죠. 돌려줘. 네.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근데 보면 문희경 씨 가창력만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지만 화려한 지금 무대 패션도 지금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트로트 가수에게 무대 의상은 전쟁터에 나가는 이 저는 총과 같다라고 늘 비유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 노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무기인 거죠. 사실 우리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전문 트로트 가수 정말 레전드인 김연자 씨가 봤을 때도 너무 예뻤었던 이 옷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의상 어디서 샀냐라고 먼저 물어봐서 굉장히 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희경 씨가 내가 사비를 들여서 맞췄다. 나중에 이야. 끝나고 나서 이 옷을 어디서 맞췄는지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김연자 씨가 의상이 너무 멋있다라고. 그리고 이 돌리도라는 이 노래와 맞춰서 이 의상이 흔들리는 게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퍼펙트했다라는 극찬을 내놨습니다. 아, 근데 사비로 저렇게 이 라운드에 제작진에서 뭔가 협찬해 줄 줄 알았는데 사비로 저거 샀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저 백업 댄서분들과 많은 호흡도 맞춘 것 같은데 연습량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엄청난 연습을 해왔는데 이 문희경 씨가 홍경민 씨의 지목에 4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결과는 홍경민 씨가 928점, 문희경 씨가 907점으로 야. 홍경민 씨가 준결승에 진출하고 문희경 씨는 석패하고 맙니다. 아하. 이 결과에 대해서 문희경 씨가 담담하게 이 나이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살아있음을 느꼈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홍경민 씨가 900점을 넘기셨는데 반드시 와일드카드로 올라오시기를 기다리겠다고 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 준결승 문턱에서 좌절되긴 했습니다만 김은미 팀장님, 문희경 씨가 강변 가요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로트에 지금 이색 도전했어요. 그렇습니다. 문희경 씨가 그 한 인터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노래 장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트로트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진정성과 한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성과 한이 있어야만 트로트를 잘 부른대요. 네. 근데 노래를 잘 부른 거는 아마 아버지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버지가 귀신 잡는 해병 출신이라는 아하. 거예요. 예, 병력 있겠죠. 그런데 우리 최준봉 교수님과 같네요. 해병대. 아, 네. 해병, 제 아들도 해병입니다. 아, 네.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렁찬데 그분이 8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린대요. 세상에. 근데 어떻든 저 문희경 씨는 저도 잘 알거든요. 문희경 씨는 잘 몰라도 어떻든 저분이 그 TV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중견 배우로서 열심히 하는데 좀 개성이 톡톡하고 감으로 나오거든요. 아하. 그런데 노래까지 잘하니까 매우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앞서 보세요. 이 문희경 씨가 못하는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강변가요로 데뷔해서 힙합도 하고 지금 트로트도 하고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장르도 선보였다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제 귀엔 그냥 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뭐 제 귀에도 크게 다르게 들리진 않는데요. 노래를 정말 샹송을 너무 잘 부르는구나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MBN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우아한 가.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아. 예, 생일 잔치를 남편과 하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흥에 겨워서 이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입니다. 아하. 원래 이 장면에서 부르기로 했던 노래는요. 샹송이 아니라 그 오페라의 유령의 한 곡이 원래는 이제 대본에 쓰여져 있었는데 네. 문희경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 샹송을 부르겠다. 근데 문희경 씨의 전공이 또 불어라고 합니다. 하하.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와인을 즐겨 마시기도 하고 샹송을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이 장면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요. 네. 본인이 이렇게 공을 들인 이 장면이 소위 대박이 나서 내가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안 좋은 이 반응이 나오면 어쨌지? 이런 걱정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어떤 열정이요. 또 우아한가의 또 시청률을 견인했던 그런 배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문희경 씨만큼이나 열정이 넘치는 분이 또 있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보이그룹 출신 선율이라는 멤버인데요. 2015년에 데뷔한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멤버인데 현직 아이돌 출신으로 트로트 무대 이 장르에 도전을 해서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4라운드에서 개그맨 손원수 씨를 지목해서 준결승에 올라가기 위한 아주 필승 대결을 펼쳤습니다. 아하, 여러분 선율 씨 별명이요 여심 폭격기랍니다. 와, 어떤 무대를 펼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가성하면 저도 한가성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 이 홍진영 씨 노래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산다는 건의 가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다.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다 좋은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네. 누구를 두고 한 거냐면 부모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요. 이 선율 씨가 사실은 고향이 어디냐면 완도예요. 완도. 세상에. 완도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려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선율 씨가 가수가 너무 되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그 무너진 비닐하우스에 철근 있잖아요. 네. 철근 지지대를 만들고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그게 비닐하우스 무너졌나 봐요. 그 철근을 가져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그 돈 가져와서 차비하라고 손에 쥐어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선율 씨 입장에서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가수하고 싶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의 비닐하우스에 철근까지 꺼내서 그걸 팔아가지고 차비를 손에 쥐어줬으니 선율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게 엄마가 그랬대요. 너무 야 차비 주면서 꼭 노래를 해야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묻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없고 밀어줄 수 없고 너무너무 아프다 가슴이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많이 풀었다고 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그래도 좋은 거다. 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난다. 위로받은 노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은요. 그 사연을 접하지 않으면요. 겉만 봐서는 몰라요. 선율 씨 진짜 겉만 봐서는 귀공자처럼 자란 것 같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어렵게 털어놓은 고백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막 그렇게 유복한 이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오디션을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빠랑 무너진 하우스 철근 뜯어서 이제 고물상에 팔아서 겨우겨우 차비 마련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엄마가 저한테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노래를 해야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딴에는 정말 가슴 아픈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또 이번 무대에서도 그야말로 링거투혼을 발휘했는데요. 아무래도 보이스트롯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컨디션 난조, 굉장히 좀 긴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링거를 맞으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무대에 섰는데 이 평상시에는 고음이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게 이 선율 씨의 특 장점인데 이날은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김연자 씨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평소에 이 고음에 비하면 좀 약간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링거 투혼도 불사했던 선율 씨. 사실 국보급 미성과 고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무대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오르는
박성배 변호사님, 그냥 미성에만 그칠 줄 알았는데 노래에 힘이 있네요, 목소리에. 그렇습니다. 선율 씨가 지난 3라운드에서 자신의 고음을 잘 살릴 수 있는 박상철 씨의 자오가를 선곡하는데 이 노래로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미성을 뽐내는데 원곡보다 3키 높은 고음을 폭발시킵니다. 야하. 보는 이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결국 이 노래로 당시 하영곤 씨를 제치고 4라운드에 진출했었죠. 이야. 근데 사실 김은배 팀장님, 이 무대에 서기 전에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링거톤 할 정도로 염증까지도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에 염증이 있어서 이제 컨디션 난조가 왔던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노래를 들으니까 목소리가 너무나 정말 굽고 아하. 미성이네요. 뭐 네. 잘못 들으면 여성 목소리로 들을 정도인데 힘도 넘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손원수 씨를 꺾고 네. 4라운드를 패스를 했습니다. 아하. 진출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글썽이었는데 뭐라고 네. 했냐면 건수영 목까지 멋지게 준비하겠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도 배려를 하면서 본인이 자신감을 멋지게 했기 때문에 네. 저 목소리라고 하면은 아마 결승까지도 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버엔딩 스토리로 선율 씨한테 패했던 손원수 씨도요. 정말 후회 없는 무대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여자를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득득 흘리는 그 사랑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알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최정화 기자님, 손원수 씨가 흥면에서는 기존 트로트 가수 못지 않네요, 진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손원수 씨가 데뷔 20년 차예요. 그래요? 네, 지난 2000년도에 MBC 공채 코미디언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허무 개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허무 개그라는 이 개그로 그 해를 정말 장악을 한 그런 개그맨으로 정말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하. 맞습니다. 연예대상, 신인상, 그리고 백상 예술대상 인기상을 휩쓸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사실 이분이 또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개그 말고도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를 한 바가 있고요. 이전에 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뭐 다른 이름들로 가수로 앨범도 많이 냈었고요. 네.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자까지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분인데 이번에는 트로트까지 도전을 한 거죠. 사실 그 신곡 정기 뱀장어라는 노래로 트로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이스트롯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덩이 춤이 압권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을 것 같은데 끼가 있어요, 진짜. 그런데 최재범 교수님, 예. 손원수 씨 정말 얼굴만 보면 글쎄요, 지금도 유쾌하게 사는 것 같은데 늘 유쾌할 것 같은 손원수 씨도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아픔이 있었고요.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꾸고 싶지 않은 꿈, 목록이 있을 텐데 그중에 첫 번째 목록이 뭔지 압니까? 군대 재입대입니다. 만약에 김영커가 군대 갔다 오셨는데 또 재입대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로 생각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손원수 씨가 2번 입대했어요. 물론 본인의 잘못 때문입니다. 병역비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서 병역비리로 과거 재입대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본인한테는 도리어 좋은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병역비리 문제로 재입대를 했지만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게 됐고 화장실에 둘째 날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반성하고 제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귀한 기회가 됐다. 그래서 2번 군대 갔지만 네. 그게 본인한테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었다고 그랬고 네. 최정은 기자 설명하신 것처럼 이분이 끼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네. 영화 제작도 했죠. 그다음에 뭐 가수, 영상 콘텐츠 제작도 했죠. 그러면서 뭐 다 성공했겠습니까? 네. 실패한 게 너무 많아서 아이고. 억대의 빚을 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끌어쓰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하고 또 트로트 가수의 꿈도 꾸면서 노래도 발표하고 2019년도에 그리고 또다시 보이스트롯에 도전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본인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다시 새로운 개그 콘텐츠, 개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획자로 다시 한번 성공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한테 다가오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제목 가지고 저희가 뭐 이 나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최정아 기자님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가수. 요즘 신조어인데요. 개그맨과 가수를 합친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손원수 씨 같은 경우도 개그맨이면서 가수이기 때문에 개가수이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개가수는 바로 개그맨 박성호 씨입니다. 아하. 박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저녁을 책임졌었던 그리고 지난 6월에 폐지가 된 개그 콘서트의 터줏대감인데요. 그렇죠. 그 활동 동안 유행어 제조기로 불리면서 엄청난 또 인기를 얻었었던 개그맨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가수로 변신을 합니다. 요들과 트로트를 접목해서 개가수로 변신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막상 해보니까 이 가수라는 직업도 개그라는 이 직업도 둘 다 놓칠 수가 없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욕심쟁이네요. 하면서 네, 이렇게 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요들송과요. 이 트로트를 어떻게 접목시켰을까?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은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던 뒤에 보던 파주해리 깻잎 같은 가르마도 파주해리 동네방네 소문났네 파주해리 해리 처녀 로롤레 오레리 오레리 오리오로 오레리 야라라오루 야라라오리 야라라오리 또리 로롤레 오레리 오레리 오리오로 오레리 야라라오루 야라라오리 에로리 열라레 오르레리 요로로리 야라라오리 요라라 야라라오리 요라라레 열라레 오르레리 요로로리 야라라오리 요라라 야라라오리 요라라로리 장윤미 변호사님, 네. 대체 혀에다 무슨 장치를 내시는 나오는 겁니까? 정말 모터를 단 듯한데요. 어허. 이렇게 요들송을 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딸이 워낙에 요들송을 좋아해서 본인도 계속 이제 요들송 관련 콘텐츠를 받고 결국에는 요들송의 데모 이은경 씨를 직접 찾아가서 이게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직접 데모한테 사사받은 그 요들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로트와 요들송을 같이 접목시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거고요. 네. 이게 트로트와 요들송의 공통점, 이렇게 꺾기가 현란하다는 점도 있고요. 네. 또 트로트는 우리나라의 전통가요고 또 요들송은 알프스의 전통가요죠. 이와 관련해서 그 유사성이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유사성과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같다는 건지 다르다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아니 요들뽕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는데 물론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주변에서 요들송 이렇게 흉내를 내보셨을 거예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최진봉에서는 요르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빨리는 못할 거예요. 못하죠. 네. 저거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박성호 씨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이거 애드리브냐. 그러니까 할 때마다 본인이 그냥 애드리브로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한 번 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 가수가 활동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저걸 계속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평소에 했던 말을 계속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매일 2시간 이상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 했다고 해요, 연습을. 그랬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귀를 막으면서 귀에 닦지 않겠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매일 차에 가서 2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더운데 차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2시간 동안 계속 연습을 하니까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아하. 본인의 욕심이 뭐냐면 네. 본인이 가수로 데뷔해서 이제는 모든 무대에서 항상 라이브로 방송하겠다. 이렇게까지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장르가 요들뽕입니다. 어쨌든 트로트가 접목됐기 때문에 요즘 트로트 시장이 쟁쟁한 경쟁자 많잖아요. 박성호 씨가 요즘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수입이 보통 회사의 부장님 정도라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절망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함께 듀엣을 한다면 가수 이찬원 씨와 듀엣을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내가 요들송을 가르쳐드리고 꺾기를 잘하시는 이찬원 씨가 트로트를 알려주신다면 사실 트로트를 부르면서도 불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트로트 요들을 장르로서 정착시키고 코로나가 좋아지면 병원 등 순회 공연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나이가 박성호 씨가 동안이어서 그렇지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뭔가 시작하면 끝을 보네요, 지금. 네, 이런 성격이 결혼을 할 때도 나타났는데요. 허허. 박성호 씨가 2006년도에 11살 연하의 지금의 아내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연예인이라는 좀 불안정한 직업,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11살이라는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좀 장모님이 좀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반대를 이겨낸 것이 아파트 분양 계획서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하. 하지만 장모님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과 이 종이를 가져오면서 자네 앞으로 어떻게 잘 살 건지 각서를 10장을 써 오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아마 그런 책임감에 또 11살 차이 나는 신부께서 또 한눈에 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요들뽕 저에게 또 사랑받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